네, 안녕하세요. 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도장 찍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김경아, 우리 시인님 오셨고, 예, 계속 들어오시네. 아, 잘 들리세요, 목소리요?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 2분 남았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동안 1회, 2회 진행하면서, 한 A4 용지 7장, 8장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제 설명만 많이 너무 빨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좀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연습도 많이 안 하고, 준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계속 이제 들어오시면서 들으실 건데, 먼저 우리 끄트머리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 김경아님께서 그 중랑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이 시간 마지막에 우리 김경아님의 그 당선작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미정 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한 1분 남았는데, 들어오시면서 들으세요. 들어오시면 들으시고요. 제가, 오늘 주제가, 대중성과 작품성, 예술성인데,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재밌는 거, 문법 하나 알려드리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랑, 너머랑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우리 니세님도 오셨고요. 예. 넘어랑 너머의 차이점 아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거부터 알려드리고, 오늘 주제 들어갈게요. 보시면, 너머랑, 너머랑,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첫 시간에 설명 잠깐 드리고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너머는 명사예요, 명사. 명사. 그리고 이 너머는 넘다, 이 동사에다가 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기 때문에 움직일 동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동작을 얘기해요, 동작. 그렇죠? 그리고 얘는 명사기 때문에 얘는 동작이 아니고 공간이나 장소를 얘기해요. 자, 공간이나 장소.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얘가 산이잖아요, 산. 여기 사람이 산을 넘고 있어요. 사람이 산을 넘고 있는데 이 넘는 동작 얘를 넘어라 그래요. 넘어.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나서의 이 공간을 넘어라고 그래요. 넘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산 넘어 계곡에 가려면, 보시면, 산 넘어 계곡에 가려면 할 때, 산 넘어, 장소죠. 산 넘어 계곡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해. 넘다, 행동이죠. 동작이죠. 동사예요, 동사.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 넘어 계곡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해. 그리고 우리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경의 밤이라는 시 쓰신 김동완 시인님의 시,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그런 첫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너머가 명사예요, 명사. 산 너머에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이 시는, 제가 1년을 잠깐 읽어드리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니 남촌서 남풍 불제 나는 좋더라. 여기서 남촌이라는 말은 아니 그 남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빼앗겼던 국토를 얘기해요. 국토를 얘기하는데 그 산 너머에 빼앗긴 우리 국토를 그리워하고 근데 그 꽃향기를 비유하면서 언젠가 다시 희망적인 내일이 올 거다라는 시를 우리 김동완 시인이 쓰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동완 시인이 그 일정 감정기 시대에 친일 반일 행동을 하셨어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산 넘어 남촌에는 이란 시가 그 예전 저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교과서에 실었던 시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교과서에 못 실려요. 못 실리고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 시는 빼앗긴 우리나라 국토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그 역사를 남긴 시인인 것 같아요. 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 친일 행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오늘 주제 얘기하면서도 조금 더 나올 거고. 네, 이제 한 5분 다 돼 가서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대중성과 예술성, 작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가을 슬슬 되고 가을 되면은 우리 문학 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그 문학 공모전 준비하시죠? 문학 공모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뭐 문예지 신인상 준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등단이라는 건 무엇이냐? 등단은요. 그 공식적으로 글 쓰는 행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 좋은 제도지 아닌지는 그 평이 엇갈리는데 뭐 요즘에는 이렇게 썩 좋지 않는 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이긴 하는데 그 크게 등단하는 그 길은 신춘문예가 있어요. 신춘문예는 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문예 잡지. 그 문예 잡지라는 거는 뭐 월간지 개간지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시나 소설을 잡지 형태로 출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하는 거는 그 신인상이라고 해요. 신인상을 줘요. 그 신인상을 받으면 등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는 이런 신춘문예와 그다음에 문학상과 그다음에 문예지 신인상과 그다음에 백일장이 있어요. 백일장은 또 뭐냐? 그 문학상과 백일장의 차이는 뭐냐면 문학상은 주제에 제한이 없어요. 자유주제예요, 자유주제. 근데 간혹 보시면 여러분 공모전 참여하시려고 간혹 보시면 주제가 정해진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모전의 주제는 뭐 어떤 거 주제로 써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평택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평택 공모전인가? 평택 문학 공모전. 거기서는 주제가 평택의 자연과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주제로 작품을 받아요. 이렇게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작품을 받고 공모하는 거를 그 백일장이라고 그래요. 백일장. 그 차이. 그 문학상과 백일장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모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널리, 일반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갖고 치러지는 행사예요. 그 공모전 안에 문학상이 있고, 백일장이 있고, 신춘문예가 있고, 그 다음에 문예지에서 주관하는 그 신인상 제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실 건데, 가을에 보통 문학상 많이, 백일장이나 문학상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겨울 지나서 봄으로 넘어가면은, 물론 이제 겨울까지 공모를 받고, 발표를 봄에 하는 신춘문예, 그 다음에 문예지 신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혹시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을에 문학상과 백일장을 준비하시다가 잘 되면 물론 좋으시고 만약에 거기서 잘 안 되셨다 그러면은 그 시를 버리지 마시고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서 그대로 봄에 치러지는 그러니까 겨울에 마감이 되겠죠. 겨울에 마감이 되는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에 재차 공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공모전은 솔직히 며칠 전에 우리 김교환님 당선되신 거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당선이 되면 물론 좋지만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시의 테두리가 넓어져요. 테두리가 넓어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학상과 백일장의 차이도 알게 되고 신춘문예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런 지식들이 넓어져요. 그게 당선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걸 얻었었고, 저도 물론 등단을 했고, 또 여러, 문학상에 몇 군데 또, 당선도 봤지만은, 당선되는 기쁨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법도 많이 배웠고, 문법도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고, 문학은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창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좋은 작품, 내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틀의 작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전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준비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1년에 스케줄이 있어요. A라는 공모전은 7월 달에 마감이 되고, B라는 공모전은 10월 달에 마감이 되고, C라는 공모전은 예를 들어 12월 달에 마감이 돼요. A, B, C 한번 쫙 되든 안 되든 내보세요. 그리고 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A, B, C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 김경환님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건데 처음부터 내자마자 등단한 사람은 드물어요. 저도 물론 내자마자 처음 등단을 했긴 했지만 사실 드문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5수, 6수, 7수, 어떤 분은 10수 10번 떨어지고 나서 등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등단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빠르면 40대, 40대, 빠르면 40대, 30대도 많이 없어요. 빠르면 40대, 그다음 평균 한 50대, 60대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연륜이 있으시고, 또 삶의 깊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 쓰는 창작에 대한 깊이도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등단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20대 초반에 등단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인이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었는데, 20대 초반에 등단을 하고 꿈을 이뤘잖아요. 20대 초반부터 방황을 했어요, 저는. 방황을 했어요. 아니, 20대 초반에 꿈을 이뤘는데 이제 뭐 하지? 이제 할 게 없네? 사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일수도 해보시고, 이수도 해보시고,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한 번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초반에 되는 것도 사실 많은 경험을 못 얻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떨어져 보는 게 피화되고 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모전은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사실 공모전 등단 제도 저는 찬성하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등단을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등단을 해야지만 책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등단이나 공모전 제도가, 저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준비는 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공모전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1년 사이클을 준비를 딱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단계가 아니고 2단계, 3단계 업버전 됐다는 거,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 내년에 한 번 하고 내후년에 한 번 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준비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혹시 뭐 우리나라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지만 전통이 깊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이번 강의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세계 3대 영화제가 독일에서 진행하는 베들린 영화제가 있고요. 베들린 영화제.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지 글 쓰는 풍성함이 생겨요. 저도 공부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쓰셨다 그랬잖아요. 40년 넘게 시 쓰고 있거든요. 40년 넘게. 근데 지금도 공부해요, 저는 진짜. 예. 맞아요. 베들린 영화제, 독일에서 하는 베들린 영화제. 두 번째, 프랑스에서 하는 칸 영화제 있어요. 부산 영화제는, 물론, 우리나라 참 좋은 국제 영화제지만,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지는 않아요. 아쉽지만. 왜냐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쵸? 베들린 영화제, 칸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는 베네치아 영화제가 있어요. 베네치아 영화제. 이렇게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들린 영화제, 베네치아 영화제, 칸 영화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물론 좋아요. 이번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베들린 영화제, 칸 영화제 작품상 수상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영화상 있잖아요. 아카데미 영화상. 3대 아카데미 영화상이 포함되고 있으신 분들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아카데미 영화상은 3대 영화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상은 2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영국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죠. 그 아카데미는, 약간,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수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가 많이 거기서 수상을 많이 했어요. 70년대 우리 대부 아시죠? 영화 대부. 제가 읽기로는 대부 1편과 대부 4편이 아마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권투 영화 로키도 아카데미 시상했고, 또 뭐가 있더라? 많이 있던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아카데미, 2019년도에 깐과 함께 같이 수상했고, 배너, 59년도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 배너도 그렇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 중국 영화죠? 마지막 황제. 양들의 침묵, 타이타닉, 잘생긴 배우 나온 거, 타이타닉. 이게 미국 아카데미 영화 수상작이었죠. 근데 3대 영화제는 아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왜 영화제 얘기를 왜 하냐? 이 3대 영화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칸 영화제 있잖아요. 칸 영화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2019년도에
그 기생충 수상했던 칸 영화제 거기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예술성과 작품성을 두 가지 다 잡은 영화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2019년도 이전, 2018년도 그 이전 영화 수상작들을 보면은요, 모르는 영화가 거의 90%예요. 거의 90%. 뭐가 있냐면, 여기 있구나. 2018년도에 일본 영화래. 어느 가족?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영화, 더 스퀘어, 뭐, 프랑스 영화, 디판, 뭐, 오스트리아 영화, 아무르, 뭐, 제목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들어본 적 있어요. 화씨, 9, 11, 미국 영화죠? 이게 칸 영화제의 당선 작품인데, 사실 제목도 생소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에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영화 보라고 여러분들 틀어주잖아요. 아마 대부분 조실 거예요. 재미없어갖고. 이 얘기를 왜 하냐? 모든 작품에는, 모든 예술 장르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게 대중성과 작품성, 즉 예술성. 이걸 따라다녀요. 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영화제 있잖아요. 이런 영화제? 우리 문학으로 따지면 공모전, 문학상.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미발표작들을 출품을 하잖아요. 미발표작을 출품한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인기도, 대중성을 측정할 수 없는 작품인 거잖아요. 소개가 안 된 작품이니까. 그러면, 소개가 안 된 작품, 대중성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없는 작품을 어떻게 1, 2, 3등을 나눌까요? 바로 작품성만 갖고 나눠요. 작품성만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좀, 아이러니 하신 게 뭐냐면, 별시님,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작품 보다가, 공모전에 수상작 보면은 너무 이질감이 느껴요. 너무 시가 어려워요. 뭐, 생각 다른 시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모전이나 문학상, 이런, 신춘문예, 이런 곳에서, 1, 2, 3등을 선별하는 당선작과 당선작을 구별하는 기준이 대중성을 제외하고 작품성 하나만 갖고 따져요. 그것밖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운 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정말 작품성이 있는 시죠. 시다운 시. 어떻게 보면. 제가 시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1회. 시라는 것은 함축적인 시어로 이루어진 운율, 영과 운율로 이루어진 장르가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축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국어사전에 없는 다른 의미의 뜻을 같이 내포하는 시어를 쓴 게 함축적인 시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국어사전에 없는 뜻이 나오니까, 시에. 그거를 철저히 지킨 그 기준을, 그 형식을 철저히 지킨 게 바로 공모전에서 당선되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질감을 느끼고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함축적이라는 그 뜻 때문에 그래요. 왜냐? 어떤 단어를 찾는데 이해가 안 가. 왜냐면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거는 시인 작가만이 알 수 있는 의미죠. 그게 함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공감대가 덜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꼭 반대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가요계 서태지와 아이들이 판을 쳐요. 거의 예전에 제가 대중가요 음악평론도 했었거든요. 대중가요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조용필로 시작해서 서태지와 아이들로 끝났다. 라고 평을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로 끝났던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방탄소년단 BTS로 인해서 다시 부활했다. 라고 평을 하거든요. 음악평론가들이.
이 소리를 왜 하냐면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그 대중 예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종합 예술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종합 예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서태지와 아이들은요. 락과 힙합과 패션, 춤, 댄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히트를 친 그룹이에요. 종합 예술인 거죠. 그리고 되게 직설적이에요. 힙합이 되게 직설적이죠. 욕도 하잖아요. 힙합은 방송에 못 나오는 노래들도 되게 많아요. 그 직설적이에요. 왜냐면 현대인들은 함축적인 시어로 한번 비꼬았던 한번 틀은 그런 예전의 시들을 안 좋아해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시들을 좋아해요. 점심시간에 잠깐, 지하철 안에서 잠깐, 버스 안에서 출근하다가 잠깐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시를 좋아해요. 그게 대중성이거든요, 대중성. 그게 베스트셀러.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와요. 거기다 예쁜 디자인을 책을 하면은, 예쁜 그림 하나 넣으면은 더 많이 팔리겠죠? 그게 바로 대중성을 띈 작품들이에요. 제가 그 대중성을 띈 작품들 중에 작품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누구신지는 밝히지는 않을게요. 이건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 인터넷 작가인데 팔로워가 엄청나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소리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가 좋았지, 지켜주고 싶었고 고마웠지 모든 게, 개인 하늘 보게끔 꿈을 꾸게 해준 너는 나의 예쁜 딸. 뒤에 너는 나의 예쁜 딸. 좀 약간 의미적으로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가 함축적인 시어를 썼나요? 하나도 없어요. 함축적 시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유법을 썼나요?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그런 거 썼나요? 안 썼어요. 다만 행만 나눴어요. 행만. 그리고 솔직히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시가 아니고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라는 장르를 수준을 저하하는 게 아니고요. 노래 가사는 노래 가사만의 장르가 있어요. 노래 가사는 함축적인 의미를 쓰면은 대중들이 못 알아들어요. 가요는 대중가요라 그러잖아요. 대중가요. 말 그대로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 시는 대중성을 철저히 지킨 시. 시라기 표현하기 좀 그렇고, 노래 가사 같은 시. 이런 시들이 요즘에 많이 쓰여지고, 서점에서 많이 팔린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또 많이 접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런 시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 당선된 시들을 갑자기 보면은 뜬금없이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좋은 시는요, 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둘 다 놓치지 않는 시가 가장 좋은 시예요. 50대 50을 갖고 가는 시가 가장 좋은 시예요. 우리 그 시를 바로 명작이라 그러죠. 명작. 고전이라 그래요. 작품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따라서 흘러서 없어지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세월만 지나갈 뿐이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시가 있어요. 작품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시간이 지나도 많은 독자들 가슴 속에 그 독자가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돼도 그 손자가 다시 새로운 독자가 되는, 세월이 지나도 고여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시가 바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반반씩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를 여러분들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오늘도 항상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아직 반밖에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갔네요. 아까 3대 영화제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3대 문학상은 뭐가 있나? 3대 문학상. 뭔지 아세요? 동인문학상과 현대문학상과 이상문학상이 있어요. 국내 3대 문학상이에요.
독립문학상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따라기, 감자 소설 쓰셨던 그 김동인 작가, 소설가를 기리기 위한 독립문학상이에요. 김동인의 때 독립문학상. 근데 그 이 독립문학상은 시는 아니고 소설만 공모를 받아요, 소설만.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이 김동인 이 소설가도 친일파죠. 친일소설가예요, 친일소설가.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미 자라난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 지배하는 한 나라임을 알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쳤던 아주 나쁜 소설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 독립문학상이 처음에는 사상계라는 잡지사가 그 5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선일보사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사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서 이 독립문학상을 폐지하자, 라고 지금 운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폐지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도 걸러야 돼요. 예전처럼 우리 독자들도 수준이 높아져갖고, 역사의식도 있고, 문학의식도 있어요. 작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작품이 과연 좋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이 독립문학상, 문제 많은 독립문학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시 소설 날개 쓰셨고, 오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감도 쓰셨던, 그래서 또 이 이상은 또 건축가기도 해요. 이상은 일제시대에 시작했던 1930년도에 태어났어요. 이상이라는 사람은, 자기 태어난 해에 일본이 지배를 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독립운동 생각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일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국지사도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진행하는 문학상도 많이 탔고, 조선 총독부에서 진행하는, 잡지사의, 건축 공모전의 대상도 탔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좀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작품을 기리기 위한 이상문학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상문학상도 시는 없어요. 시는 없고, 단편소설만 봤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상문학상도 지금 폐지 논란에 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8년도에 출판권 설정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겼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출판권 설정, 그 다음에 이용 허락, 양도 계약이라는 계약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출판권 설정이라는 거는 출판사가 독점해서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독점해서 출판하는 거예요. 다른 출판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작품을 출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계약이라는 거는 이용허락이라는 거는 라이센스. 이거는 독점과 비독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양도계약이에요. 양도계약이라는 거 뭐냐면요,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마치 창작물이 아니고 소유물, 상품처럼 취급을 해요. 그 작품에서 파생되는,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졌거나, 캐릭터 산업으로 만들어졌거나,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출판사가 가져요. 작가가 안 갖고. 그래서 이상한 제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문학상을 포기하는 작가들이 생겨나요. 나는 이상문학상 수상자를 포기하겠다. 그런 작가들이 수상 거부 선언이 작가들이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저희 선배도 있고 한데,
뭐 이기호 소설가라고 저희 선배거든요. 저희 선배도 있고 이문수 씨라고 이문수 씨는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상문학상을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일예로 그 구루빵 작가 백이나 작가님 아시죠? 그 작가님이 캐릭터와 작가는 솔직히 책 팔아서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책 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책 내서 그 저작권료 갖고 못 먹고 살아요. 얼마 안 돼요. 책 한 권 첨부 팔아봤자 기껏해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될까?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 2차 산업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2차 산업이라는 것은 캐릭터 산업, 영화 산업. 이 구루빵 백이나 작가는 그런 2차 산업이 발달했죠. 수십억의 그 수익을 거둬들여요. 하지만 이 사람은 출판사와 이상한 계약을 했어요. 매절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작가가. 그 수익을 출판사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작가는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참,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예요. 참, 왜 이런 나쁜 제도만 대한민국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해리포터 썼던 조앤 롤링 아시죠? 이 사람은 해리포터 책 한 권 갖고 수백억 달러의 돈을 떼부자 됐죠, 떼부자. 이 사람이 책 팔아먹고 떼부자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영화 만들어서, 캐릭터 만들어서, 제 2차 산업으로 떼부자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영화 산업이나 2차 산업의 수익이 작가한테 돌아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매절 계약 같은 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문학, 예술에 대해서는 그 후진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현대문학상이 있어요. 현대문학상은 다행히도 시도 공모 받아요. 시도 공모 받고, 소설도 공모 받고, 평론도 공모 받아요. 이 현대문학상,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문학상에 뭐 이승훈 씨나 황지우 씨, 제 대학교 때 선생님이시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서 등단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상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이 왜 안 나오신지 아세요? 노벨 문학상?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 얘긴데요. 첫 번째가 등단 제도 때문이에요. 등단 제도. 우리 등단하신 김경화 작가님 시인님 계시는데, 등단 제도를 자꾸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등단이라는 제도가 사실 어떤 제도냐면, 우리 과거제도 있죠, 과거제도. 시만 잘 쓰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에 발탁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단을 해야지만 책을 낼 수 있고, 글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지워지는 이런 제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중국에도 있었는데 중국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 등단제도 때문에 창작의, 상상력의 틀이 좁아졌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학 레벨에 못 올라갔다. 그래서 노벨상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글이 어렵다. 노벨 문학상이 이제까지 당선작들을 보면은 영어권 작가가 28명이고요. 불어권 작가가 14명, 도고 작가가 14명, 또 스페인어 작가가 11명이에요. 다 세계적인 언어를 쓰는 작가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건데 그런 작품들만 노벨상을 탔어요. 타먹었어. 나쁜 말로. 우리나라 말이 정말 세계적으로 최우수 언어거든요. 이거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우리나라밖에 못 갖고 있는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지훈 시인님의 승무 아시죠? 승무. 얇은 사 하이한 고가를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겠어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거 어떻게 영어로 플레잉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지? 플레잉이라고 하면 그냥 날다잖아요. 나빌레라라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일부러 방언도 쓰잖아요. 방언도 시에서.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를, 한글을 수용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 작가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좀 희망적인 얘기이긴 한데, 우리 그 채식주의자 소설 썼던 한강 작가, 소설가 한강 씨 아시죠?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은 아니지만 그 맨부커상, 세계 3대 문학상이 또 있어요. 세계 3대 문학상이 있는데, 그 세계 3대 문학상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한강 씨가 탔던 맨부커상이 있고요. 노벨상이 있고요. 그 공쿠르상이 있어요. 공쿠르상. 이게 세계 3대 문학상이에요. 거기서 맨부스상에 우리 한강 씨가 그 수상을 했었는데, 2016년도 수상하셨는데, 조만간 노벨상도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또 이상 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상 씨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좀 넘어가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작품에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라. 하지만 공모전에 준비하실 때는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에 치우치셔라. 그게 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좀 얻어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찬 얘기가 되셨나요? 세계 3대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3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끄트머리에 김경아 시인님, 중랑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셨어요. 이 작품을 낭송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제목은 산 50번지라는 시예요. 함축적인 의미를 만드는 법이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얘기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만들다기보다는 그거는 시인이 녹아있는 철학이라 생각해요. 철학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사계절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계절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인이 겨울이라는 시를 쓸 때는 추운 인생의 시련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는 의미잖아요. 그런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게 함축적인 시어거든요. 그거는 그 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함축적인 시어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살면서 나만의 인생관, 나만의 철학관, 그런 게 평소에 녹아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군가, 별시인님 시가 뭐예요? 왜 요즘은 시를 안 써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삶이 시인데 무슨 또 시를 써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시를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 인생과 철학관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인생과 철학관이 있으실 거고, 그 철학관과 인생관의 깊이를 많이 깊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가 깊어지고 시가 넓어져요. 시가 좋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깊게 만드느냐? 사색을 많이 하시면 돼요. 사색. 철학적인 사색. 그거 나중에 주제로 한번 삼아볼게요. 시는요, 동전의 앞면만 보고 쓰면 안 돼요. 동전의 앞면을 보고 쓰는 거는 노래 가사고요. 그렇다고 동전의 뒷면을 보고 쓰냐? 동전의 뒷면을 보고 쓰는 거는 시긴 시인데 좋은 시는 못 되고요. 시는 시예요. 시라는 형식을 띄는데 좋은 시는 못 되고요. 참신한 시, 좋은 시는 뭐냐? 동전의 옆면을 보는 시. 앞면과 뒷면이 아니고 옆면을 보는 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철학과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시인이다. 그게 좋은 시인이고 참신한 시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아 시인님의 산 50번지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네, 산 50번지. 탑을 쌓듯 용마산 가득 슬레이트 지붕. 한 집의 아이들
예일곱, 자식 많다, 사그세 빵도 주지 않던, 밥냄새 펄펄 나는 굴뚝엔 라벤더 향기가 가득하다. 비루한 콧물 흘려가며 멀리 날고 싶던 꿈처럼 흙먼지 틈새로 나무 조각 나르는 유년의 자치기 한판. 날이 새까맣게 그림자를 만들어도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 웃음소린 메아리처럼 저물 줄 모른다. 공중수도에선 집집이 이야기가 물지게 차도록 너울너울 춤추며 길바닥에 홀딱 벗어 던지곤 반통도 남지 않아 집으로 간다. 빨래터에선 우통 먹고 물놀이 하던 꼬마 대장들, 배고픔도 잊은 시퍼런 입술, 산 50번지 사가정 공원에는 뛰놀던 아이들 지문이 알록달록 무지개 나이터로 자랐다. 지문 이식하십시오. 그 시절 사글세 방으로 저녁밥 식기 전에. 맨 마지막 구절에 저는 이 시가 등단했던 유일한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맨 마지막에 그 아이들의 추억, 시절, 이 세월의 흐름이 나이테로 표현이 돼요. 나이테로 표현이 돼요. 이 나이테에다가 지문을 인식하면은 그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타임머신처럼 이 시적 상상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절의 옆면이거든요. 참신한 표현, 누구나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상상력, 이 상상력이 등단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참신한 생각이 중요해요. 공모전 문학상에 당선되시려면은요, 함축적인 시어, 그 다음에 시적인 형식,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시인의 철학과 시대적인 배경이 들어가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시인의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김영하 시인님께서는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낸 나이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유년의 시절로 회귀하는 그런 타임머신 같은 창구, 채널, 이거를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의 인생관 철학관이죠. 새로운, 신선한 기법이죠. 이게 가장 등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요. 모두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사실 준비 많이 없이 진행했는데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회, 2회 때보다.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정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거, 많은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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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끌게요. 감사합니다.